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2부에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부에서 다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잠수함은 2차 대전까지는 내연기관이나 디젤 잠수함이었는데요. 이틀을 갖다가 물밑에 있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지의 충전을 위해서 수시로 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와서 또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요, 속도가 최대 8km인데 8km로 가게 되면 이렇게 1시간밖에 못 가고 3km 정도로 가면 한 이틀 정도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스 유보트 같은 그런 어떤 2차 대전의 잠수함을 다룬 독일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물 위로 떠오르다가 초계기나 적의 구축함 등의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침몰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력이 2차 대전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이제 원자력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잠수함의 최대 약점이 뭔가 하면 주기적으로 물 위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 또 속도가 너무 느려서 위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려고 하는 비행기나 배의 소나라든지 이런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수함은 적발이 되면 그걸로 바로 끝장이죠. 그래서 물밑에서 장거리를 물밑에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이거야말로 잠수함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1954년에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로 해저 이말리에 노는 의해서 나왔죠. 소설 해저의 이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틸러스는 3000톤급 잠수함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55년 완성된 이래 26개월간에 즉 57년에 연료 보급을 다시 받을 때까지 26개월간 7만 해리를 물밑에서 주행을 했고 59년에 또 2차를 공급을 받을 때까지 9만 3천 해리를 물밑에서 이렇게 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이전까지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자, 그런 이후로 이제 이 원자력 잠수함들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실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이 예를 들자면 1955년에서 70년까지 잠수함을 108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3척을 빼고는 전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자, 이 원자력 잠수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공격용 잠수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략 공격, 즉 ICBM 같은 SLBM 같은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전략적인 공격용으로만 이렇게 용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격 잠수함은 그에 반해서 실제로 적의 수상 함정이나 또 적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각종 의뢰 등을 갖다가 싣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은 이 동서냉전 시대에 한마디로 미국이 소련을 조용히 가서 물밑에서 소련 근해에서 핵을 발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왜?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술 핵무기를 ICBM까지 포함한 엄청난 숫자를 쌍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냉전이 깨지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최종적으로 소련은 미국을 향해, 미국은 소련을 향해 엄청난 숫자의 핵미사일들을 상호 쏴대면 그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다 망할 수도 있지만은 먼저 쏘면 그래도 좀 상대가 반격을 못하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해낸 것이 아무도 모르는 핵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소련 근교에 가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먼저 맞아서 대응을 못하고 파괴된다면 이 핵 잠수함이 소련의 모스크바나 주요 도시들을, 주요 기지들을 쏠 수 있게, 이렇게 한마디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이런 어떤 이 수단 플랜 B로 핵 잠수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제 쏠지 모르는데 먼저 맞다 보면 반격을 못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 반격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핵 잠수함이 우리 등 뒤에, 눈앞에 어디에서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억제했다. 즉 쐈다면 우리도 죽는 그 확률은 100%다. 그러니까 서로 다 죽을 바에 왜 쏘냐. 이런 억제력으로서 핵 잠수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은 적어도 만 킬로, 수천 킬로를 달리는 용으로 물밑에서 만들어졌지. 지금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이 무슨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즘 디젤 잠수함도 이 엔진이 좋은 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달게 되면 소음도 작게 나고 오랫동안 항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왜 굳이 한국 현실에서 기껏 해봐야 이 한국이 잠수함을 쓸 수 있는 해역이 남해, 동해, 서해 정도인데 이걸 다 합쳐도 거리가 한 1000km 안팎밖에 안 될 건데 여기에 왜 핵 잠수함이 필요하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은 한국의 과거 원자력 독자 무기화 시도를 여러 번 적발을 한 전가가 있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당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설에 이희소 박사가 어떠고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카트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니까 이 핵폭탄에 대한 이 설계도를 갖다가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하고 굉장히 부딪혀 가던 찰나에서 박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 계획들이 다시 미국으로 설계도까지 다 전두환 정권 때 제출되고 한국이 핵을 안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다. 그래서 미국이 박 대통령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긴 부분은 핵 개발에 대한 시도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원자력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뻥 질렀다가 공연히 하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죠. 자, 이런 몇 차례의 일들, 또 과학연구용 등으로 농축 우라늄을 일부 이렇게 숨겼다가 들켰다. IAEA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국이 과연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미국이 그렇게 우리의 재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과연 한국에 빌려줄 핵 잠수함의 스페어, 즉 여지가 있느냐, 남는 잠수함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현재 미국은 외국에 빌려줄 핵 잠수함이 없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일부는 바다에 나가 있고 미국이 한 80여 척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 잠수함이요. 일부는 또 도크 안에서 정비를 하고 나갔던 게 한 1년 지나서 들어오면 또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잠수함은 정비가 생명이죠. 이 교대로 하면서 대서양에 배치된 거, 태평양에 배치된 거, 남중국해에 배치된 거, 지금 북한 주변에 배치된 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다 돼 있을 건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에 잠수함을 리스해줄 그런 용도의 스페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잠수함을 빌려준 적은 과거에 영국에 딱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 해군에 미국 핵 잠수함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그 이후로 핵 잠수함을 외국에 빌려준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핵 잠수함이 과연 제대로 이렇게 리스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그 정도를 해내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싸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이게 배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한국의 핵 잠수함 빌려줬다가 한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전부 뺏겨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가장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은요, 과거에 한국에 이 정보를 갖다가 많이 주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 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도 북한과 중요한 어떤 정보를 교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모든 정보를 다 주면 그 정보가 한국 정부 내에 친북적이거나 종북적인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데 대한 깊은 의심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잠수함을 그대로 줬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 그 원전, 그 원자력 발전소도요, 그 몇 년 전에 한 월간지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한국에 이 미국에 파견된 각종 외교관이든 기술자든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나 이런 부분을 담당한 회사의 자료들을 통째 뺏겨서 한국에 가져왔다. 즉 원전 기술을 통째로 한국으로 훔쳐왔다. 이런 우리 내부의 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죠. 자, 지금 한국이 원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만들고 그 안에 핵심 기술 몇 가지만 미국에 받아서 UAE에 수출한다고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이 이런 부분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미국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T1이라든지 T50 같은 훈련기를 당시 F-16을 만들어주면서 옵셋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저렇게 잘 만들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뺏겨서 조금 응용해서 만드는 기술은 탁월하니까 지금 TA50이니 T50을 갖다가 해외로 일부 수출도 하고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에 가르쳐 줬다가 금방 또 뺏겨버린다. 즉 빌려주면 금방 그 배를 해체하지 않고 카피를 해가지고 할 거다. 인도 한번 보십시오. 인도도 잘 뺏기지 않습니까? 인도 뺏기는 기술이 탁월하죠. 러시아에서 빌려가지고 지금 인도가 벌써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내년에 지향을 하려고 지향용으로 하나 더 지향하는 승무원 연습용으로 한 대 더 리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돈이 러시아처럼 크게 아쉬운 나라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자신들 핵 잠수함을 만들다가 중단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한국에 리스해 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사에서요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 3를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0톤급 잠수함 수준에서 이게 완공이 되었을 경우, 실제 설계대로 성공적으로 완공이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설계상 수중 배수량은 3000톤을 조금 넘는 크지 않은 잠수함이지만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고성능 연료 정지를 갖다가 채용하고 최대 3주 이상 작전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보다 더 깊이 잠수도 할 수 있고 선체 중앙에 6개의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관을,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잠수함에서는 위로 쏴야 되겠죠.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서 1500km에 달하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조음석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향후 개량 사업을 통해서 추진 기간을, 그러니까 주요 그 동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잠수함 및 중소형 도시 발전용으로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스마트 P라는 겁니다. 이 원자로의 출생지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인 OKBM인데요. 자, 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잠수함의 절반 수준이지만은 이 영국의 4,200톤이나 또 인도의 아리안트 6,000톤 원자력 잠수함과는 어깨를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가 가능할 만한 크기가 소형인 원자로를 이 각종 산업용이나 이런 용도 상업용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지금은 디젤 엔진을 얹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에 원자력 엔진을 갖다가 얹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실제 기술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허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자, 원자력 잠수함은 강대국의 점유물이고요. 공식적인 핵 보유국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와 러시아의 리스한 인도만이 갖고 있고, 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은 건조 기술이 어려워서 만들래야 이 난이도가 높아서 못 만들고, 또 한 대당 한 1조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제사회의 통제가 매우 심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했을 때 미국부터 일본부터 러시아, 중국까지 얼마나 시끄럽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작년입니까?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 지정학적인 또 외교 안보의 역학관계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민족주의적으로 뭐 독자 핵무기 개발, 독자 원자력 잠수함 개발 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민족의 운명은 기분으로 욱 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되죠. 진짜 그러려 그러면 미국 가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뒤를 받쳐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럴 용기나 자신이나 우리가 내부의 이 좌우 또 지역에 따라서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단합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안보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요, 잠수함을,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한다, 독자 리스한다, 이 모든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나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우선 사드부터 제대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을 맞이해서 각종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대몫을 받는 그런 용기부터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괜히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도 해결할 능력도 안 되면서 웅내지르는 것이 안보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한테 이 부분을 좀 물어보니까요. 지금 디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도 성능이 한국 수준에서 굉장히 괜찮은 거다. 자, 이 원자력 잠수함 한 대를 가지고 디젤 잠수함 대여섯 대는 만든다. 자, 그런데 잠수함은 한 대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세 대가 한 세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잠수함 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대는 도크에서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하고, 한 대는 출항 준비를 하고, 한 대는 작전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은 숫자가 상당히 세대가 한 세트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짜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현실로 봤을 때 원자력 잠수함 추진은 한국이 미국하고 헤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 언젠가는 한국도 미국하고 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되물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요, 뭘 비싸고 좋은 무기를 계속 만든다면 좋겠지요. 자, 애들도 장난감을 좋은 걸 계속 가지면 더 새로 나온 걸 가지고 싶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또 주변 우방 국가와의 어떤 관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긍심이니 욱하는 걸 가지고 이런 데 갖다 붙이지 말고요, 냉정하고 차분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